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마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왜 이렇게 매울 게 많아? 왜 이렇게 막힐 게 많아? 이렇다는 느낌을 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은 한 인물만을 냈고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 하나만을 냈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2018년 수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애초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사나 윤리학상 이런 데서 가끔씩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야, 이 씨발. 그니까, 선생님들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어차피 내가 역사 선생님인데 내가 수학 공부하거나 국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냥 나는 역사만 두들겨 파면 돼. 그냥 역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가 풀어놓고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씨발,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말이 돼? 이걸 물어보는 게 말이 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런 문제는 3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이? 2점이야. 틀려도 등급엔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교수들이 진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넣은 문제들이 있어. 예전에 리디아 문제라든지, 재작년 리디아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전제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고. 나 진짜, 재작년 회계사 문제 풀면서, 씨발, 어디서 페르시아사 전공한 새끼를 집어넣어가지고, 요따위 문제를 집어 터지나, 나 이런 생각은 했거든. 어쨌든,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사실 회계사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공부할 건수가 없는 게 생활과 윤리고 그 다음이 동아시아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말 공부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회계사예요. 근데 회계사는 워낙에 공부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지 않고 문제 자체가 그냥 적당히 개념 물어보고 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할 때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흐름대로 이제 순번을 배열하고, 대략적인 이렇게 이제, 주요한 사건들을 말해가면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게 말해가면서 학습을 하고, 충분히 6평과 9평을 지나서, 기출문제로 다진다면,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표가 어렵고 외울 게 많아서 처음으로 세계사에서 벅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정말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해서 선생님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나름대로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로마 역시 초창기의 정치 형태 발전은 그리스 때와 비슷합니다. 그리스 때와 비슷해서요. 초창기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왕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왕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왕정은 기원전 8세기 중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두껍냐? 기다려봐. 더 얇게 하자. 기원전 8세기 중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형태가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정치 형태의 발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이 발전하는 과정을 봤듯이 우리는 지금 로마의 정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에서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형태의 공화정, 왕이 없는 형태의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화정이 시민 중심의 공화정이 아니라 귀족 중심의 공화정입니다.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에요. 요게 이제 BC 6세기 말 정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BC 이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요 흐름, 이제 나름대로 로마가 발전해 나가는 요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게 중요해요. 요 삼각형 두 개 있죠. 요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이 두 부분 그냥 간단히 보면 돼.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에서 발전했던 걸 한번 살펴보자고, 얘들아. 자,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로마도 약간 해안가에 있습니다. 아테네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즉
뭐 예컨대 돈을 자영농, 뭐 돈을 많이 버는 농사들이라든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이라든지 분홍이라든지 또는 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이 뭘로써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귀족이 아니니까 실제로 비싼 전차나 이런 건 못 싸우겠지만 중장 보병으로는 충분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죠.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평민들, 다시 말해 귀족이 아니라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귀족들이 아니라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분홍들과 상인들이 파업을 해. 그게 뭐냐면 성산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쓸게요. 성산 사건. 성산은 로마 시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해야 돼? 신성시되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전쟁에 참여했던 중장보병을 참여했던 평민들이 올라가서 파업을 한 거야. 우리 일 안 할래. 그러면 파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평민들의 참정권을 요구한 겁니다. 평민들의 참정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산으로 철수하여 파업을 진행합니다. 파업. 성산으로 철수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과는 파란색으로 써볼까? 결과는 귀족들이 양보해서 호민관직을 만들어줍니다. 호민관직을 만들어줘요. 호민관직. 자, 그래서 두 번째.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생깁니다. 보호하다, 백성민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관직이라는 겁니다. 이 호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바로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이 호민관은 일반 백성들이 만든 의회 같은 거였던 평민회의 수장입니다. 수장이라는 표현 대신 의장이라고 합시다. 평민회의 의장입니다. 호민관, 거부권. 그러면 도대체 이 거부권이 뭐냐? 거부권이라 하면 불리한 정책을 거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2학년 4반에 호민관으로 윤선이를 뽑았다고 치자.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우리 2학년 4반은 시험기간 6주 전부터, 그러면 시험기간 6주 전이면 거의 1년 내내다. 6주 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남아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겠다. 라고 귀족회 공화정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면 호민관이었던 윤선이는 자기 백성들, 자기 반 친구들의 이득을 위해서 족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야. 말도 안 되는 귀족들의 권한만 또는 귀족들의 이득만을 위한 법안들을 거절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게 바로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 12표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12표법. 12표법. 12표법이 중요한 건 성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법. 그럼 성문법이 뭐냐? 성문법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12표법 자체는 동판에다 글을 쓴 건데 글로써 작성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야. 이게 성문법이야. 글로써 작성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어.
근데 여자친구와 선생님 사이에 약속을 했어. 자, 우리는 서로가 바람을 피면, 뭐 요새 부부의 세기가 뭐 유행인데, 요새 이제 그런 거야. 서로가 바람을 피면 1억을 주자. 1억을 주자. 근데 문제는 바람을 피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바람이다. 또는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바람이다. 아니다. 영화 보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다. 밥 먹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다. 같이 모텔을 가면 그건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옛날 법은 실제로 그냥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얘기했지 자세하게 무언가 거기에다 기준을 작성하거나 그래놓지 않았어. 그래서 대부분의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귀족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이 됐는데 이제는 실제 글로써 기록한 게 단순히 법전만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르는 조항들이나 조건들까지 기록해서 나름대로 평민의 법을 아직 만들지 못하는 평민들의 뭐 이렇게 피해를 막아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즉 다시 말해서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굴러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좀 눈에 띄는 굉장히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그게 뭐냐면 4번째 리키니우스법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리키니우스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플레임을 쓰겠습니다.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입니다. 웃지마.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집정관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집정관, 아르콘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이 집정관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뭐 국무총리, 뭐 대통령 요 정도의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은 항상 2명을 뽑습니다. 왜? 1명을 뽑으면 너무나 독재로 해 나갈 테니까. 그래서 집정관이 2명인데 이 2인 중에 1명을 무조건 평민에서 선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민관이 아니라 실제 로마의 대부분의 어떠한 권한이나 군사권한, 행정권한, 외교권한 이런 거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아르콘, 집정관의 평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 한 번 더 나가는 게 바로 5번째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 호민관이 의장을 하고 있었던 평민회라는 게 있었잖아. 이 평민회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기존에 있는 호민관은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야. 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리한 법을 쳐낼 수만 있었잖아. 그런데 호르텐시우스법 이후로 평민회에서도 평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사태라고. 이제 이해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법안 이후에 왜냐면 실제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귀족과 평민이 동등하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의 권리가 동등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민이나 귀족이라는 말보다는 시민, 같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시민이라는 말을.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때 로마의 평민들,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군대에 장갑과 뭐 갑옷과 무기를 들고 와서 열심히 싸웠더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생기고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집정관이 될 수도 있고 나라의 법안을 위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 중장 보병들, 자기 돈으로 자기의 무장을 준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던 친구들,
이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영농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영농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 자영농들이 점점 더 자발적으로 국가 발전에 힘을 쓰는 겁니다. 국가 운영, 발전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정말 끝모를 때를 모르고 뻗어나갑니다. 끝모를 때를 모르고. 그래서 이 공화정 최고 전성기 때가 되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 두 가지의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는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는 유럽 최고의 산맥인 알프스가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던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연과 싸우기보다 사람과 싸우기로 마음먹고 시칠리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맞은편에 이런 식의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섬이 시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반도가 산맥으로 막혀 있으니까 시칠리아로 진출하게 되고, 역시 시칠리아 진출을 노리던 이 남쪽에 이렇게 가면 여기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있던 페니키아 식민 도시였던 카르타코와 정면으로 시칠리아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에니 전쟁을 보러 갑니다. 자, 포에니 전쟁 보겠습니다. 6번 포에니 전쟁. 별표를 3개쯤 쳐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포에니 전쟁. 자, 포에니 전쟁은 총 3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아는 것이 대표적인 전쟁으로서 2차 전쟁입니다. 이때 로마의 대스키피오와, 왜냐면 소스키피오도 있거든, 대스키피오와 한니발 장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니발 장군의 전쟁이. 뭐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필기를 해주고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녹색으로 할게. 펜으로 필기를 해주고 지울게. 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당시에 한니발 장군은 스페인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유럽 지도를 좀 다시 그려볼게. 좀 제대로 못 그리는데 이해해줘. 어딘지 알겠어? 야, 나도 이렇게 그리려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이거 영국이야, 얘들아. 여기가 스페인이고, 얘가 이탈리아 반도야. 여기에 산맥이 있어. 여기가 피레네 산맥으로 유럽 두 번째,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유럽 첫 번째야. 자, 당연히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 한니발의 군대는 남쪽에서, 바다에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한니발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큰 산맥 두 번을 넘어서 육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하고 로마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지만, 로마의 강력한 명장이었던 데스키피오와의 전투에서 뭐 이긴 적이 더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은 보급 부대가 오기도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치? 사람은 먹어야 싸우고 코끼리도 먹어야 싸우고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보급이 끊긴 한니발의 부대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한니발은 쓰러지고 스키피오 장군은 승리로 로마가 카르타코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뭐 나중에 선생님과 전쟁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어쨌든 한니발 장군이 굉장히 뒤통수를 채는 책략으로 로마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었지만, 결국 로마는 시민과 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카르타코를 몰아내고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카르타고와 로마의 대결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승리한 것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식민지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을 속박되어 있는 땅이다 라고 해서 속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주가 증가했어요. 이 속주를 통해서 값싼 곡물들이 로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 포로들, 노예들도 엄청나게 공급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타격이 갔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직접 전쟁 장비를 준비해서 군대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 밑에서 자영농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자영농 친구들에게 정말 대대적인 타격이 가는 겁니다. 타격. 왜? 곡물 가격이 싸지고 노예가 돼버린, 노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대신에 거대한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야.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곡물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자영농들이 몰락했어요. 자영농들이 몰락했습니다. 자영농들은 땅을 팝니다. 도저히 이 소규모의 땅에서는 원래 농사건 뭐 음식이건 대량 구매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팔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잖아. 농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자영농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는 도저히 속주에서 들어오는 값싼 곡물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영농들이 몰락하고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매각한 걸 주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돈이 있던 귀족들이죠. 그리고 이 돈이 있던 귀족들은 대규모의 땅을 사서 속주에서 들어온 노예들까지 같이 구매를 해. 그래서 자영농들에게서 값싸게 빼앗은 땅에 속주에서 들어온 값싼 노예들을 통해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다시 정리해보자. 카르타코와 로마가 싸워서 로마가 이겼어. 여기까지는 쉽지. 그런데 카르타코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속주들을 로마가 점거하는 과정에서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들과 전쟁포로 등의 노예들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고, 이를 통해서 카르타고에 승리할 수 있었던, 로마가 카르타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영농들이 대규모로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자영농들이 몰락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값싸게 귀족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귀족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자본으로 이 많은 땅들을 사들인 다음에 속주에서 노예를 사서 대농장을 경영하고 대량으로 농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을 거두어서 점점 더 빈부격차가 강해집니다. 즉 진짜로 카르타고 그리고 한니발에 대항해서 실제로 열심히 싸우고 로마를 지켜냈던 것은 자영농들인데, 이 자영농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져서 로마 사회에 불만이 가득하게 된 거죠.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친구들이 바로 그라쿠스 브라더입니다. 그라쿠스 브라더. 7번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굉장히 유력한 귀족 집안입니다. 그라쿠스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이 대스키피오는 한니발을 꺾었던 엄청난 장군이고, 소스키피오는 아까 2차 전쟁이 아니라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그대로 저 멘틀 아래로 쳐박은 굉장히 강력한 귀족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서 이 그라쿠스 형제, 특히 형 티베리우스와 동생 가이우스는, 형이 티베리우스, 동생이 가이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농지법을, 동생 가이우스는 곡물법을 주장합니다. 요게 뭐냐면, 농지법이라는 건 지금 자영농들이 뭐가 문제야? 땅을 잃어버린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자영농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자가 농지법이고, 가이우스의 곡물법은 뭐냐면 그 땅을 주었을 때 땅에서 농사의 소출이 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 버틸 수가 있도록 굉장히 싼 값에 로마를 위해서 싸워왔던 자영농들을 위해 곡물을 싸게 주자 이겁니다. 결론은, 그라쿠스 형제의 결론은 누구를 부활시키고 누구의 어떤 그 로마를 위해 싸웠던 그 누구의 권한을 보장해 주자는 거였어.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였어. 바로 자영농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있는 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겠죠. 얘들아, 개혁이라는 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자는 거잖아. 그치? 반대로 혁명은 뭐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거잖아. 개혁이 쉬울까? 혁명이 어려울까? 반대지. 개혁이 어렵고 혁명이 쉽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기존의 윗대가리들, 금수저들, 티타늄들, 이들의 불만을 꺾어 누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실제로 개혁을 통해서 위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래에게 나눠주기 위해선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니 뭐니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혁은 정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혁명이 오히려 성공이 쉬울 거야.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 농지법과 곡물법은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정확히는 그라쿠스 형제가 모두 암살당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자영농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대변해주던 그라쿠스 형제가 죽어버림으로써 엄청나게 귀족들에게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귀족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심해지죠. 귀족과 평민들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중요한 반란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뭐냐면 바로 8번째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이 당시에 속주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은 뭐 적당히 그냥 농장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싸움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로마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로마 시민들에게 뭐 여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와 싸운다든지 하는 검투 경기에 많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그런 검투사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노예 검투사들의 반란 때문에 그야말로 로마 사회가 절단나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가 그 당시 엄청 잘 나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밟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 왜? 야, 이 새끼들 호랑이들이랑 사자랑 1대1 맞짱 떠가지고 이긴 놈들이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실미도 특수부대 이 정도급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진짜 나라가 절단날 뻔했거든. 근데 이 나라가 절단날 뻔했던 거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짜 이 나라가 거의 절단날 뻔했는데 진압당해. 누구에게?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진압당하죠. 이들의 이름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에 삼두정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천재교육에서만 언급된 부분이라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만 언급된 부분인데요. 동맹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동맹시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달라. 동맹국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요구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로마는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이것도 진압당해.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런데 로마는 동맹국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줘. 로마가 이겼지만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왜? 왜 해줬겠어? 왜 해줬겠어? 그렇지. 결국은 안 주면 언젠가는 또 반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럴 바에는 이 밖에 있는 동맹시들도 결국 로마라는 어떠한 커다란 틀 안에 포용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워야겠다. 눌러야겠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요거는 4종 교과서 중에서 천재교육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생각보다 천재교육이 여기에 서술에 힘을 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시험에서도 등장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힘들어지면 꼭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탱크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두 종 이어져 있죠. 여기 지금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했던 때입니다.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했었던 곳이고요. 자, 첫 번째 1차 삼도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9번 1차 삼도 정치. 삼도 정치라는 건 머리가 셋 달렸다는 겁니다. 즉, 3명의 강력한 권력자들이 서로 나눠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최종 승리자는 빨간색으로 쓸 거야. 최종 승리자였던 카이사르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었던 아까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소스입니다. 요게 1차 삼도 정치인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단독 문제 출제가 가능한 로마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사르. 우리 카이사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그냥 딱히 적지 마세요. 그냥 그 상식선으로 들으세요. 이 카이사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라는 뜻의 시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일어로는 뭐 카이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러시아어로는 차르 이런 식으로 카이사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라는 영단어가 나오고요. 이 카이사르는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인기도 많았던 사람인데 카이사르가 했던 명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컨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벌을 마치고 너무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져서 카이사르가 혹시 돌아왔을 때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공화정에서 그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너 로마 들어올 때 군대 해산하고 들어와 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로마에서 이미 자기의 인기가 너무 높아졌고 그걸 겁내서 원로원은 나의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단독으로 들어오래. 그러면 원로원이 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 거 아니야. 본인도 그걸 알겠지. 그래서 로마시의 경계선에 있는 루비콘 강이라는 곳에서 정말 유명한 소리를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내 꼴리는 대로 할 거다. 노빠꾸 직진 가자 이거야. 그런 것도 있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순식간에 4시간 만에 정권을 격파한 다음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도 했었죠. 또 이거는 유명 극작가가 이렇게 각색해낸 이야기긴 해. 실제 팩트가 아니라 픽션을 가미한 건데 카이사르는 너무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어. 그런데 너무나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암살을 했다간 그 사람 혼자 독박 쓸 것 같으니까 원로원 의원들 수십 명이 같이 카이사르를 찌르자라고 동의를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연설을 하려고 단상 위에 올라갔을 때 20몇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걔한테 칼빵을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칼빵을 놓던 사람들 중에 카이사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유언이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야. 픽션이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카이사르는 정말 세상 여러 곳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또 머리도 좋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기본이 되는 율리우스력, 원래 카이사르의 풀네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거든. 율리우스 달력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카이사르의 예찬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암살된 다음에도, 역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2차 삼두 정치입니다.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은 승리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아까 그 찔러 죽였던 그 양아들 아니야?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입니다. 이렇게 2차 선두 정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2차 선두 정치의 권력 투쟁 중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힘을 얻었던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즉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힘을 얻었던, 그러니까 카이사르와 사귀다가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 다른 로마의 권력자 중 하나였던 안토니우스와 붙었거든. 그래서 로마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일어나. 이집트에는 당연히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었다고 되는 사람. 요 로마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누가 이겼어?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왕관이야? 왕관? 로마가 승리. 그래서 이집트가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 번 카이사르가 점령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나일강에 있는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로마와 댕등하게 붙어볼 만한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중해 안에서는 로마에게 상대할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헌정합니다. 중요하니까 원문으로 기억하십시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헌정합니다. 이 칭호를.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아이쿠 덥석하고 좋다고 이 칭호를 받아들이면 나도 아빠처럼,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처럼 암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프린캡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린캡스. 이것도 원문으로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제1시민이다. 나는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네. 시민 중 한 명이다. 라는 식으로 겸손을 표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다 해서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라고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악티움 해전의 승리 이후로 여기서부터 옥타비아누스 이 시절부터 여기부터 로마의 제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공화정의 정치 발전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 정치, 공화정의 발전 상태를 여기까지 딱 중간까지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후, 이 로마의 오현제 시대,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오현제부터 군인 황제들의 혼란기와 로마를 중흥시켰던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까지, 그리고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고 서로마가 망하는 과정까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